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해걸쇼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셨는지요? 오늘도 이제 라이브로 제가 준비한 내용 또 중간에 의학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욘디가 이제 구독자 195만 명을 넘어섰고요. 얼마 안 있으면 200만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현재 명실공히 이 모든 의약한 통합한 채널 가운데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모두 여러분들 덕분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비욘디가 200만 구독자를 앞두고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전화로도 물어보실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실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588 번호를 하나 저희가 따왔지요. 뒷번호가요. 1588 7588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팔팔하게 살자 뭐 이런 뜻이면 외우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7588. 앞으로 이제 비욘디 방송하실 때 댓글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화로도 물어보실 수 있게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욘디 일요일 날에도 확대해서 저희가 꿈꾸는 모델은 연중 무휴 언제든지 핸드폰에 들어오면 누군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얼굴을 마주하면서 생동감 있게 그 분야의 지식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도 물어보실 수 있는 그런 방송을 꿈꾸고 있습니다.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요. 만일 라이브로도 좀 물어보는 게 번거롭고 힘들다 하고 하신다면 저희 비욘디의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비욘디 하면 저희가 만든 홈페이지가 있고요. 거기에 사전 질문 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물어보시면 저희가 해당 날짜에 전문가가 오시면 대신 물어봐 드리고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한 주 글쎄요, 제주에 머무르면서 한라산에 한번 올라갔고요. 그리고 핸드폰도 바꾸고, 왜 삼성의 엣지라고 하는 새로운 폰이 나왔잖아요. 이 실제로 이렇게 바꿔봤는데 굉장히 가볍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은 선거의 계절이고 굉장히 좀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는 가급적이면 정치 이야기는 좀 안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또 인사 올려야겠죠. 오늘 또 참여하신 분들. 제일 먼저 오신 분이 안나님, 김익수님, 서익숙님, 열매, 김수기님, 네, 많이 위로를 받으신다고요. 아르모니아님, 조인경님, 윤희님 또 오셨고요. 윤희님은 뭐 미국 콜로라도에 계신데 매주 빼놓지 않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주님, 신채원님, 세바라, 까르페디엠님, 까르페디엠 멋진 말이네요. 영어로는 seize the day 뭐 같은 말이죠. 규님, 하늘님, 새로운 마음, 로투스님, 푸른 보석, W. 대선 토론 안 그래도 저도 이거 2시간 동안 쭉 봤어요. 재밌게 네 분이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갈수록 그 후보로 나오는 분들이 공부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도 설렁설렁 그냥 뭐 술이나 마시고 뭐 골프나 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토론하고 이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자님, 리리유, 유무연님.
네, 오늘 이 빨강은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게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늘 같은 옷밖에 없어갖고 좀 새로운 옷이 뭔가 그냥 집히는 대로 집어본 옷입니다. 이게 사실은 골프 옷인데요. 어떻게 화면으로 나오는지는 궁금하네요. 오영도님, 지킴이 사랑방님, 스타리 실버, 조각모음, 김안젤리나, NC제이님, 최숙자, 홍영희님, 네잎클로바, 로투스, 리추억, 제이맘, 푸른보석님은 또 콜라겐, 요새 국민영양제 10,000원 이하로,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 최소한 50종은 그렇게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나 봅니다. 아무튼 지각 변동입니다. 요즘은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기업들도 생존하기가 어렵죠. 집사람이 잘 판단한 것 같아요. 하오, 신세미님, 곰취님, 빨간색 변이 나온다. 괜찮습니다. 검붉은 색깔에 검정색, 갈색, 그리고 무슨 그 거품이 섞여 나거나 뭐 이런 게 안 좋은 거고요. 그 끈적거리는 점액이. 그냥 빨간색은 그거는 그냥 하부 대장관의 출혈입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의 치열이나 치질이나 대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저절로 치료가 됩니다. 김미진님 칭찬 감사하고요. 카공님, 네, 아틀란타의 피드몬트 파크 기억하죠. 아, 그때 만난 분인가요? 그러면 그 따님하고, 예. 아, 저는 아틀란타 옛날에 놀러 갔을 때 피드몬트 파크에서 그 시에서 그 교향곡을 연주하는 거,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잔디밭에 시민들이 쫙 앉아 있고, 그 오케스트라, 꽤 유명한 오케스트라예요. 거기서 제 기억으로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인가? 예, 너무 멋진 연주. 그 외국에는 공원이 이렇게 많은 거, 아틀란타는 정말 멋진 도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카공님 반갑습니다. 꽃나리 유무연님 말씀드렸죠. 클라라님, 네, 60대 교수님 손 좋습니다. 뭐 저는 심영목 선생님한테 70대 수술 받았는데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 비가 내리군요. 제주도도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요. 회화나무님, 네, 의미 없습니다. 루루님, 그냥 집히는 대로. 네, 리추영님, 한라산은 제주도의 자랑이자 우리나라의 자랑이고, 제가 이번에도 가면서 느낀 게 천하를 다 얻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우세오름 올라가면 영실로에서 어리목으로, 그럼 평탄한 이렇게 정원이 펼쳐지잖아요. 뭐 만세동산, 또 뭐 사제비동산, 뭐 1,400m, 뭐 1,600m 고지에 이제 조금 있으면 철쭉이 빨갛게 피고 진달래도 피고 너무 예쁘고, 무슨 뭐 거기가 제 정원이에요. 자주 가면 제 소유예요. 이렇게 멋진 정원이 있는데 뭐 굳이 뭐, 예, 그러니까 뭐 이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아주 자주 다녀보려고 하고, 제 목표가 올해 가을에 가장 어렵다는 설악산의 공룡능선을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네, 민트님, 멜라토닌은 푸드입니다. 식물에서 추출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저도 매일 먹습니다. 신기한 게 멜라토닌하고 저는 그 뭐더라, 그 식물에서 나오는 거 타크린인가 아니야, 뭐 하나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먹는데 진짜 잠을 자고 나면 확실히 다릅니다. 푹 자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스틸록스 같은 수면제하고 기전이 비슷해요. 근데 스틸록스는 완전 화학적인 약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그 멜라토닌이라든지 뭐 이 타크린인가 그 식물에서 추출한 그거는 이제 그 가바라고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촉진해서 잠이 오게 하는데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네.
네, 함익병 선생님 이야기는 참 안타까워요. 그분은 참 좋은 분인데 그 참 말씀을 요즘처럼 예민할 때 잘못해 갖고 본인도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고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참 훌륭한 분인데 옛날에도 인터뷰 한번 잘못해 갖고 그냥 뭐 술자리에서 하면 어울릴 만한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무튼 2, 30년 동안 주홍 글씨처럼 따라다니면서 너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애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매도당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또 사고를 쳤어요. 그랜드 희님은 처음 뵙는 분이네요. 무증상 뇌경색도 뇌경색은 그런데 CT 보면 대부분 판단이 어렵지 않은데요. 아주 그 작은 병변인가 보죠. 의사도 사람이니까 의사에 따라 다른 소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와인은 안 마십니다. 네, 왜냐하면 집사람이 각별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어스스카이님은 문경세제 가시나요? 많이 걸어보세요. 최고의 힐링 그 걷기 코스입니다. 한영희님 감사하고요. 이론맘님도 오셨구나. 배롱나무님, 김지원님, 장액종이라. 네, 그거 크기가 작으면 저절로 흡수가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합정역 근처 재활의학과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홍영희님, 비온 뒤에 재활의학과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나오는 분들은 믿으실 만할 거예요. 네. 설악산 코스 가운데 영실이 가장 예쁘죠. 네. 가장 가파르긴 한데 코스가 짧고 제일 이쁩니다. 하나님의 정원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정블리님, 하루에 6알. 네, 그 정도 먹어야만 아마도 우리가 김치된장 요거트에서 먹는 거하고 비슷할 겁니다. 클라라님, 그건 아니죠. 네. 어떻게 50대 이상 남자가 다 가보겠어요. 몇백만 원 하는데요. 네, 락티움이죠, 락티움. 네. 아까 수면에 도움되는 성분. 술 먹을 때 약이나 비타민 같은 게 좋지 않겠죠? 아니죠. 약은 안 좋죠. 특히 술 먹을 때 가장 그 조심해야 될 게 타이레놀이죠. 타이레놀이 간독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어디 아프다 그러면 아스피린 드시는 게 좋겠네요. 타이레놀이 아닌 다른 진통소염제. 비타민은 그러나 오히려 술 깨는 데 도움되죠. 저는 일부러 더 많이 먹는데요. 그래요. KK님, 그래요. 좀 속상하죠. 이명에 대해서도 비온 뒤에 이비인후과, 요새는 이명 치료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요. HEE님, 멜라토닌은 매일 먹어도 괜찮죠. 푸드니까. 원래 이 뇌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김은숙님은 아예 조천에, 잠깐 내려오시, 조천 좋죠. 북부에 있고, 함덕이 가깝고, 김영 뭐 다 멋진 곳이죠. 제주는 뭐 어디나 다. 김정님이 노인성 설사는 85세. 이거 좀 죄송한데 설사가 심할 때는 좀 죽 같은 걸로 덜 자극적인 음식을 좀 드시고 공복에 유산균을 한 서너 알 좀 드셔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박선희 님도 많이 드시네. 집사람도 그렇게 먹고요. 푸드니까 간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사람들 생각이 그런 거죠. 이게 마치 약처럼 보이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강인희 님이 보행 시 힘이 빠지고 아프다. MRI가 정상이다. 근데 저런 경우는 글쎄요. 일단은 척추관 협착증이나 뭐 이런 그 척추나 근육, 뼈, 관절 이쪽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신경과를 한번 가보세요. 신경과 근전도는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 뭐가 어디서 뭐 MRI 찍을 때 뭐가 튀어나오고 막히고 이게 아니고 구조는 괜찮은데 기능적인 문제니까 이거 신경과에서
예를 들어 뭐 말초 운동 장애가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뭐 근무력증 뭐 해갖고 뭐 많이 있으니까요. 한라산 정상까지는 안 갔습니다. 정상 가려면 따로 예약을 해야 하고 뭐 정상도 무난히 멋지죠, 정상. 오케이.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 비욘디에 출연하는 그 의사분 가운데 김용정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제 의과대학 선배님이고 정형외과 의사고,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그 서울대병원에서 트레이닝을 하지 않고 아산병원에서 트레이닝을 했죠. 그러니까 성골이 아닙니다. 근데 전문의 따자마자 미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새로 레지던트를 다 하고 논문을 많이 써갖고 급기야는 이제 그 척추 변형 쪽에 세계적인 대가가 돼서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대 병원의 정형외과 교수로까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시고 그때 교수로 계실 때도 저하고도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 들어보니까 참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더라고요. 그 미국에 가서도 그 보통은 전문의 있다고 편하게 안주하는데 이분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의학도서관에 매일 남아갖고 의무 기록을 뒤지고 뭐 그런 노력이 이제, 그래갖고 안 받아주니까 미국 병원에서 처음에는 병원 수술장에 오더리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뭐 카트 끌고 이런 사람으로. 거기서 이제 그 의사에게, 선배 의사에게 인정을 받으면 참 의지의 한국인이죠. 그래갖고 이분은 이제 뭐 서울대병원에 남아갖고 뭐 유해 스승이 끌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자력으로 공부하고 논문 쓰고 해갖고, 그래갖고 특히 이제 그 이 척추가 휜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그 측만증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수술로 바로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수술인데 이 분야의 대가고, 근데 이분이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그 화곡동에 부민병원이라고 있거든요. 이 병원 참 좋은 병원입니다. 그 변두리에 있지만 그 굉장히 실력 있는 우수한 병원이고,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그 선생님 조남을 따갖고 김용정 척추병원을 오픈을 한대요. 축하드릴 일이죠. 저는 서울에 못 가니까 비욘디 PD들이 대신 가고, 그게 이번 토요일 날이니까 내일이네요. 내일 이제 개소식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의사가 자기 이름으로 병원이 만들어진다는 건 뿌듯한 거죠. 이 자리를 빌어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뭐 허리가 아프고 여러분들 좋은 분들 많지만 특히 변형 쪽으로 뭐 그러면 이 김용정 선생님이 뭐 단연 국내 최고고, 또 이분이 굉장히 올곧고 아주 양심적이고 그런 분입니다. 굉장히 뭐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적극 추천을 합니다. 부민병원. 비욘디 식구나 다름없는 분이니까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좀 제가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주제가 중국인 건보. 안 그래도 오늘 이제 그 TV 토론 때 보니까 건강보험료 이거 어떻게 아낄 거냐, 뭐 후보들 간에 또 토론이 있대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이게 이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KBS 전직 기자 김원장 기자라고 아주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시각이 굉장히 그 크리에이티브한 기자입니다. 촉망받는 기자인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작년에 KBS를 퇴사하고 지금은 3프로 TV인가 그 유튜브 채널로 옮겼어요. 잘 나가던 KBS 기자가. 근데 이제 이분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근데 이번에 올린 글은 제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글이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봄직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분이 약간 좀 진보적인 기자죠. 그러니까 이번에 KBS 사장하고 아마 좀 갈등이 생겨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해가 돼요. 뭐 이런 거 예. 아무튼 뭐 방송국 사장은 좀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근데 어쨌거나 근데 이분이 다 좋은데 이번 글의 내용은 뭐냐면 그 몇몇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가운데 중국인들에게 건보 혜택이 과도하게 돌아가는 게 잘못됐다고 계속 비판하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장문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영주권을 포함해서 아니면 뭐 일하러 들어온다라든지. 근데 이제 이분들에게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게 계속 제기가 됐는데 실제로 이분이 알아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진 않다라고 하면서 너무 중국인들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의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 원장 기자가 쓴 글을 보면 그 지금 띄웠네, 자기가 찾아갖고. 아이고 굉장히 빨리 잘 찾는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과도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그 이분이 쓴 글을 한번 잠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노가다가 불법 체류하고 중국인들 삼성병원에 몇 달씩 입원하고 수억 원 치료비 받고 먹튀한다. 이거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불법 체류자는 건보 가입이 안 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한국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내는 건보료가 우리가 지급한 보험급여보다 많다. 근데 이거는 외국인 전체를 다 합친 거예요. 중국인은 좀 예외란 얘기.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 왜 하필 중국인 근로자분들은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서 돈을 많이 쓰느냐. 이건 한번 짚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대목에 보면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한국 거주 중국인 수백만 명이 우리 건강보험을 이용해서 연간 수천억 원씩 적자가 난다. 이분의 해석은 뭐냐면 일부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분도 일부 인정을 한 거야. 유독 중국인만 적자임. 다른 나라는 적자가 아닌데 중국만 적자라는 걸 이분도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에는 최대 1,10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거 인정한 거예요. 1년에 1,000억씩 적자 나면 여러분 건강보험료 내는 돈에서 이건 한번 고민해 볼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꾸준히 줄고 있다. 적자 규모가. 뭐 200억, 27억, 그걸 심지어는 2023년에는 3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적도 있다. 근데 결국은 또 그 다음에 또 적자. 토탈리 보면 그 중국 분들 때문에 적자를 많이 보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가장 좀 고개를 갸우뚱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가족이나 자녀를 데려와서 무더기로 피부양자로 등록한다. 그래서 가족들까지 치료해 주는 것 때문에 이게 아주 아깝다.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반대로 한국인은 중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해도 피부양자, 즉 가족은 혜택을 못 본다. 공평하지 않다는 걸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고 이분도 말을 합니다. 근데 이분의 해석이 뭐냐면 그 나라는 아직 저개발 국가니까 중국이 저개발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시 중국 같은 저개발 국가로 가야 하는가? 이 부분이 저는 아주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서 중국인 가족들을 위해서 뭐 지금까지 8,743억 원을 썼는데 그분들이 낸 거를 포함하면 가족들 그걸로는 27억을 더 쓴 거다, 1년에. 이게 그토록 아까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좀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가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왜 지금 최근 들어서 어렵습니까? 죄송하지만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경제가 예전에는 중국보다 확실하게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를 갖고 있어 갖고 중국에서 싼 그 원재료를 사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고부가 가치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싸게, 비싸게 팔아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건 우리나라에게도 큰 혜택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는 중국 기술이 낮았으니까 뭐 반도체, 무슨 휴대폰, 2차 전지, 정유화학 뭐 등등 모든 기술에서 철강, 조선 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이고 지금은 완전 신세 역전이에요. 다 따라잡혔어요. 어마어마한 기술로. 그러니까 중국이 속된 말로 좀 반칙을 쓴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국가에서 덤핑을 친 거 아닙니까? 보조금을 자국 기업에 막 막대하게 주고 이걸로 그냥 손해 보면서도 막 찍어내면서 그걸로 경쟁력을 얻어갖고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식은땀을 흘립니다. 저 파주에 가 있는 저 LCD 디스플레이 그 거대한 공장이 다 문 닫았어요. 중국하고 게임이 안 돼요, 가격이. 석유화학도 여수나 울산 이거 몇 조씩 적자를 봅니다, 기업 하나가. 중국이 나프타 원재료 그 1차 가공한 거 뭐 폴리에틸렌 이런 거 무지 싸게 내놓으니까. 지금 핸드폰도 중국이 거의 우리나라 따라오기 직전이에요. 자동차, 뭐 전기차는 이미 우리나라는 이미 상대가 안 되고요. 2차 전지 지금 보셨죠? 나트륨으로 뭐 이렇게 때려도 안 터지고 획기적인 신기술로 나오잖아요. 드론 같은 거라든지. 와, 정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식은땀이 흐를 지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지금 저개발 국가라고 뭐 좀 봐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판국입니까, 지금? 한국 안에서도 지금 세금이 하나도 없고 지금 후보들 가운데도 야, 돈 들 때는 많은데 어떻게 돈 쓰냐 뭐 이 난리 치고 있는데 가장 그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가 저는 제 분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보료도 지금 이제 곧 적자예요. 지금 우리나라 노인 인구 급증하고 오죽하면 TV 틀 때마다 뭡니까 저 그 실손보험 광고를 합니까? 건보료로 커버 안 되는 게 갈수록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와중에 사실은 뭐 그 지지난 정부에서 그 뭐 MRI 같은 거 막 단순 두통에도 막 찍어갖고 몇 천억 적자 뭐 몇 조씩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 한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뭐 우리가 너희 나라는 그게 상호 호혜적으로 접근해야 하잖아요. 외교는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좋은 게 예를 들면은 중국도 우리나라를 해주면 저도 좋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근로자가 중국에 가서 교포가 뭐 일하는데 뭐 가족이 아파서 중국 병원에 갔더니 건보 혜택을 준다. 그러면 뭐 이해가 돼. 거기는 안 해주는데 왜 중불나게 우리나라는 이걸 해주냐고요. 뭐가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폼 잡을 때예요. 지금 모든 게 중국한테 잡아먹히게 생겼는데. 정말 딱해 죽겠어요. 저는 이렇게 한가하게 좋은 얘기만 하는 분들이 답답해요. 좋은 얘기 그럴 여유가 우리나라 없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법인세가 지금 빵 아닙니까 지금. 삼성이 빵이에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국세청도 난리예요. 세금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이제 세무 공무원들에게 너네가 털어갖고 나오면 인센티브 주겠다. 그러니까 안 내도 될 세금을 이제는 막 내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보니까 또 어떤 후보 한 분이 이분은 민주노동당 뭐 이분도 굉장히 뭐 나름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훌륭한 분이긴 한데 이분은 상속세를 90%를 내자네요. 야,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부자들 돈을 뜯어라. 상속세 90% 내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 나는 돈이 없으니까 세금 안 내니까 부자들 이번에 벌 좀 받아라.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었는데 돈 다 내놔. 이러면 속이 시원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단적으로 이 얘기 하나만 할게요.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부자에게 상속세 90%를 때리는 나라가 있냐고요. 없어요. OECD 선진국 어디에도 없어요. 선진국 포함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 제미나이부터 해갖고 뭐 검색하고 인공지능 다 물어봤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상속세를 제일 많이 나는 나라는 일본 55%. 일본이 55%. 근데 구글 제미나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이 최대 주주의 경우에는 할증료를 내서 전체 상속 재산의 60%를 내서 이걸 보면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현재 우리나라가 상속세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그 제가 그 경제학을 전공으로 하는 많은 그 지인들이 있잖아요. 물어보면 상속세, 소득세, 뭐 오히려 부가가치세가 적어요. 아무튼 뭐 이런 거 다 하면 종합적으로 한국인의 그 세율은 절대로 낮지가 않고 세계에서도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한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자들은 세금을 적게 낸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많이 내요. 그리고 이거 숨기지도 못해요. 저도 세무조사 받아봐서 알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쓸 돈이 엄청나게 많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야 되고 아픈 사람들, 장애인들, 노인들 또 젊은 사람들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은데 뭔가 좀 방법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중국인들 봐줘야 된다. 그 외국인 근로자들도 똑같이 최저임금 봐줘야 된다. 이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필리핀에서 가사 도우미 우리나라 월급 줘야 된다. 안 그래도 자국에서 받는 것보다 너다섯 배 받는데 땡큐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무슨 선비 같은 얘기를 해요. 한국만큼 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부자들에게 세율을 올리는 거 찬성해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번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힘들고 그 다음도 힘들고 설령 보수가 잡아도 세율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걸요. 지금 나라에 돈이 없어요. 돈이 씨가 말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더 내야죠. 전 낼게요. 내는데 근데 참 한 가지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부자 편만 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율이 높은데도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저는 이건 민주당 편이에요. 이거 뭐냐면 세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재벌들은 3세, 4세, 심지어는 4세, 5세까지 몇십조, 몇백조 하는 회사를 대물림을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최대 주주 60% 할증하는데. 그러면 두 번째는 또 60%, 세 번째 또 60% 하면은 나중에는 지분이 자꾸 희석이 되니까 이론대로라면 회사가 그대로 갔다고 경영을 잘해서 갔다고 가정을 해도 한 3대쯤 가면은 지분이 한 15%?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그대로 다 있어요. 이거 왜 그런가요? 이게 우리나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상법을 고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세율이 높아도 상법이 우리나라 허술하게 돼갖고 제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마는 무슨 유상증자 막 함부로 하고 물적 분할 자사주 마법 여러 가지 기법으로 선진국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액주주를 수탈하면서 대주주들이 마음대로 그런 게 있어요. 인수합병 해갖고 이걸 막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정정당당하게 가야 돼요. 그건 그대로 맞고 대신 상속세를 이렇게 올리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로 근로 의욕이 떨어져요. 일할 맛이 안 나죠. 돈 벌어서 5, 60% 세금 내.
그렇게 5, 60% 남은 걸로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데 또 절반 내. 그러면 4분의 1밖에. 그럼 다 도망가죠. 뭐 기업이든 개인이든. 지금 싱가포르나 캐나다 뭐 이런데 뭐 저 호주 이런데 이민 엄청 많이 가요. 그렇게 되면 거위에 배를 가르는 거란 얘기예요. 누군가가 논문을 쓰고 누군가 달러를 벌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이. 그거를 안 하죠. 이제 그렇게 하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90% 내라 그러면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비이성적인 주장이 그 대선 선거 구호에까지 등장하는가? 아, 참 답답합니다. 이 포퓰리즘은 저는 정말 진정 걱정돼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파일을 키우고, 네. 성장을 해야 되고, 파일을 키우고,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만 해도 20대나 30대 애들에게 몇 천만 원 더 뜯어가는 거예요. 수탈입니다, 사실은. 인구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돈이 쓸 데가 이렇게 많은데 참 뭔가 이렇게 번드르르한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세금 한번 내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농담 아니고 어마어마합니다, 세금이. 그래서 저는 내겠다는 거예요. 이웃들이 어려우니까 제가 돈을 뭐 번다 치면 좋아요. 나라가 어렵다. 세율을 좀 높이자. 뭐 좀 더 낼게요. 내는데 이거 정도 이상 올라가면 그러면 정말 저도 뭐 기업을 합니다만은 기업할 맛이 안 나요. 다 도망갈 겁니다, 다. 그래서 그런 걸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께 이거 정치 얘기는 아니니까 봐주실 거죠? 아이고, 예, 외국에 간 분들 많아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싱가포르로 그렇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거기는 상속세가 빵이래요. 미국도 뭐 200억까지인가는 빵이라면서요. 김영임 님이 딸이 학교 행정실에 있는데 연말 되면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이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이제 양재천에 가보면 갈 때마다 제가 이제 가끔씩 몇 달마다 갈 때마다 뭘 맨날 봉사해요, 맨날. 멀쩡한 땅을 뜯어요. 불도저가 오고 뭐가 이상한 조각이 생기고 나무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다리가 생기고 멀쩡한 걸 그렇게 뜯어요. 참 화가 나요, 화가 나. 그 돈 있으면 차라리 병 걸린 가난한 분에게 그냥 현금으로 주세요, 그냥. 그게 나아요. 공무원들 괜히 뭐 뜯고 고치고. 아이고, 보면은 그냥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데. 아이고, 진짜, 제가. 그래서 진짜 여러분, 진짜 이런 거 우리가 다 같이 화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네, K벨둘바니 도서관도 멀쩡한데 리뷰. 그러니까 아무튼. 차라리 공무원 월급을 좀 올려주세요. 일 잘하는 분들. 아무나 올려주면 안 되고 뭔가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아끼거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납세자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공무원들은 그분들이 삼성전자 직원보다 많이 받게 해주자고요. 특별 보너스 5천만 원, 1억 줍시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일하는 거 찬성. 그거 아니고 일을 잘하든 못하든 똑같이 나누고 뭐 조금 뭐 그러니까 의욕이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이상한 사업 같은 걸 해갖고 거기서 뭔가 떡고물 내지는 뭐 간접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아이고 참 이거 그냥 확 뜯어고쳤으면 좋겠어. 저 같으면 대통령 후보 나왔으면 가운데 이랬으면 좋겠어. 보니까 뭐 재산들이 뭐 그렇게 많지도 다 뭐 비슷하던데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월급도 다 환원하겠습니다. 제 통장 빵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을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그 사람도 그렇게 하면 되냐?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분이 대통령이 될 거고 진정성이 있잖아요. 재산을 빵원 다 주겠다. 그리고 그분이 퇴임하잖아요. 책만 써도 강연만 해도 우리 한국 국민이 또 얼마나 정이 많습니까? 떼돈이 몰려올 거예요. 머리를 좀 써봐요. 지금 후보님들 몇 분 계시죠? 그렇게 하면 지지율이 10% 올라갑니다. 재산 다 환원하세요. 옛날에 뭐 대통령처럼 뭐 말로만 하고 그러지 말고 진짜로 진정성 있게 지금 아예 재산을 다 팔아갖고 어느 자선단체 다 내세요. 그냥 빡. 그거 왜 못해요? 가시거. 대통령이 됐다는 게 얼마나 프라이드예요. 그 5년 동안은 뭐 다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글만 써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1억 기부할게요. 진짜입니다. 이런 얘기 또 우리 집사람한테. 아니 제가 뭐 바지에 뭘 그걸 빨아서라도 제가 뭐 어디서 돈을 마련해서라도 그런 고마운 분에게 제가 1억 낼게요. 뭐 더 낼 수도 있어요. 이런 진정성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감동할까요? 아, 정말이네. 저 사람은 정말 저러네. 그래. 아, 이렇게 사심 없이 들어가서 목에 떼뱉기는 사람들 다 자르고 그 다음에 각 분야의 전문가를 삼고초려해서 다 모시고 나하고 뜻이 달라도 모시고 공무원들 중에도 정말 잘하는 분들에게 보너스를 그냥 팍팍 주고 그렇게 하잔 말이에요. 아유, 아유, 또 흥분했네, 이거 아무튼. 아유, 흥분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아무튼 진짜 제가,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걱정돼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중국은 치고 올라오고, 사회 각계에 불평 많고, 불만도 많고, 갈등이 첨예한데, 뭘 이렇게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다들 뭐 나누려고만 하고, 뜯어가려고만 하고, 이틀 전에 매경에 난 기사가 또 있어요. 이것도 하나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주제 얘기 빨리 해야 돼. 몇 시니 지금? 시간이 벌써 40. 이 얘기도 하나 해야 돼. 이틀 전에 매일경제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요. 후쿠시마 원전수를 방류한 지 딱 2년이 됐대요. 얼마 전에. 2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역대 최대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산물을 수입을 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고 잘 팔린대요. 이게 뭡니까? 그래갖고 분석 기사를 또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이게 오염수 문제 때문에 방류한다 그래갖고 해서 사회 갈등이 얼마나 심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3년 동안 1조 5천억의 예산을 썼대요. 검사하더라고. 뭐 검사하고 또 지역 수산물 살리자는 캠페인하고 뭐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예산으로 3년 동안 1조 5천억 원, 최근 1년에 7천억 원 배당.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것도 이거 공무원 다 잘못한 거예요. 이런 돈 쓰면 안 돼요. 그래갖고 4만 4천 개를 검사를 했는데 4만 4천 개 전부 다 꽝. 방사능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거 뭘 느끼십니까? 저는 지금도 욕먹어요. 아, 저 홍해거리 저놈이 후쿠시마 오염수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 저 아주 나쁜 놈이다. 뭐. 제발 우리가 진보도 좋고 보수도 좋고 여도 좋고 야도 좋아요. 근데 과학적인 사실만큼은 좀 제발 존중을 합시다. 그때도 대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염수를 방류하는 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건 반대예요. 지금도. 당연히 하면 나쁘지. 안 하는 게 좋지.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했을 경우에 우리 해산물에 피해가 오느냐, 방사능이 나오느냐, 그건 아니다. 그게 다른 나라, 미국이나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이드라인이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고 그냥 뭐한 데 쓸데없이, 그래 결과가 뭐예요 지금?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본 해산물 막 먹잖아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왜 이런 헛돈을 써요? 이 돈이면 정말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진짜 저는 이런 걸 보면 핏대가 올라요, 진짜. 나라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고 써야 할 절박한 분야가 많습니까? 그런데 국력이 이런 걸로 낭비되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 홍쇼를 보는 여러분만이라도 자, 이제 오늘 주제 해야겠다.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한숨 쉬지 말라 그랬는데 한숨이 나오냐 자꾸. 여러분, 이제 오늘 주제 몇 시인지 이제부터 주제 한다고 저 댓글 고정해 주세요. 네, 여러분 중간중간에 뭐 다른 뭐 건강 문제 뭐 올리셔도 제가 답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 오늘 주제가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전립선암. 요거는 꼭 그 전립선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봄직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죠? 뉴스 보셨지만 며칠 전에 한 4, 5일 됐죠. 미국의 바이든이 전립선암에 걸렸다라고 발표를 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뼈까지 전이가 됐고 악성도를 나타내는 그 글리슨 검사 이게 점수가 10점 만점에 9점이에요. 이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악성도가 굉장히 높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암이라는 건요. 옛날에는 암 하면은 어떤 부위에 생겼나 또 암이 얼마나 큰가 그 다음에 암이 어디로 퍼졌나 이것만 따지고 그거를 갖고 이제 1기, 2기, 3기, 4기 우리가 이걸 병기 영어로는 이제 스테이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 2, 3, 4기에 따라 예후도 다르고 치료도 다르고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보니까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암세포 자체가 어떤 건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 자체가 세포 하나를 뜯어보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암세포의 DNA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예컨대 똑같은 위암 2기라도 암세포가 아주 악랄하고 독한 놈이 있고 어떤 암세포는 굉장히 순한 놈이 있어요.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전공학이 발전하면서 암세포의 DNA도 다 분석이 가능하니까 해보니까 어떤 녀석은 굉장히 빨리 자라고 혹이 막 빨리 자라죠. 막. 그러니까 온순한 암은 하루에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딱 분열이 되는데 하나가 2개가 되는데 어떤 암은 2, 3일 만에 하루가 2개가 돼요. 얘는 빨리 자라죠. 혹이 빨리 자라죠. 또 중요한 건 옆으로 잘 퍼지는 거. 전이라 그러죠. 이것도 물론 큰 게 전이가 잘 되지만 그거와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DNA예요. 그래갖고 어떤 암은 작아도 그냥 옆으로 축축 침투하는 거예요. 림프나 혈관을 타고 막 뇌로 갔다 간으로 갔다 배로 갔다. 그래서 위암이나 뭐 다른 암도 1기의 조기 발견에도 수술해서 떼도 100명 가운데 한 2, 3명은 죽어요. 왜 그럴까요? 요만할 때 뗐는데도. 왜 죽냐면 불운하게도 이건 뭐 완전 운이죠. 뭐 불운하게도 DNA 돌연변이가 아주 극악무도한 악랄한 놈은 아무리 일찍 발견했을 때도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해서 죽어요. 반면 어떤 암은 늦게 발견했어. 검진을 안 해갖고 나중에 해보니까 암이 이렇게 커져 있고 옆에 번져 있어. 4기, 말기잖아요. 번져 있어. 그런데도 5년, 10년 동안 안 죽어. 심지어는 평생 그냥 사는 사람도 있어요. 드물지만 100명 가운데 한두 명은. 그 사람은 뭘까요?
암 자체가 느리게 자라는 암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암이 이렇게 갖는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암의 DNA를 보는데 DNA를 보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 중 하나가 현미경으로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암세포 안에 그 염색체나 이런 걸.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전립선암은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10까지. 10이 제일 나쁜 건데 바이든이 9예요. 게다가 뼈까지 전이가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거 죄송한 얘기인데 이 경우는 5년 이상 살 확률이 한 20,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함정이에요. 뭐냐면 전립선암은 굉장히 온순한 암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전립선암은 지금 조사를 해보면 5년 생존율이 한 95%가 넘어요. 근데 이거는 평균을 낸 거예요. 대부분은 그런데 전립선암은 대부분 착해요. 느리게 자라고 그냥 갑상선암처럼 몸에 달고 다니면서 10년, 20년 다녀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이가 한 70대인 분이 전립선암이 온순하다. 암이 나와도 이거 수술 안 해요. 그냥 그냥 관찰만 하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근데 아까 말한 그 좁은 부분. 근데 그게 바이든의 경우였다는 거예요. 착한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미 악성도가 높고 그래서 전립선암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전립선암이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남자들에게 제일 흔한 암이 전립선암이에요. 제일 흔한 암이에요. 가장 흔한 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거의 2명 가운데 1명이 일생에 한 번은 전립선암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진단은 8명 가운데 1명이 진단이 돼요. 미국 남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이제 진단받은 사람은 8명 가운데 1명. 나중에 죽을 때 우연히 부검을 했더니 있다. 2, 3명 가운데 1명이 있어요. 그 정도로 흔해요. 그리고 대개는 온순해요. 얌전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이 바이든처럼 어그레시브하게 그러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현재 남자들 가운데 랭킹 2등이에요. 폐암 다음으로 우리나라 지금 남자들 전립선암이 급증하고 있고 이게 주변에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한 남성분이 계시다면 우리 엄마, 내 남편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전립선암 얘기뿐 아니고 암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들어왔나? 네. 왜 들어왔지? 또 나 무슨 얘기하면 나한테 얘기해줘. 내가 놓친 거 있으면. 네. 요새 우리 집사람 내 신경을 많이 써야 돼. 박사님 말씀 주셨던 전재산 기부하면 안 뽑는 거 같습니다. 뭐라고? 전재산 기부하는 후보 나오면 안 뽑으시는 거죠? 집사람이? 예. 왜? 나 이해가 안 가네. 난 이해가 안 가. 아니 왜냐하면 그거 기부한 만큼 오히려 더 많은 10배 이상 돈을 벌 거야.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해준다니까. 지금은 진정성이 아쉬운 시대야. 그러니까 정치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치부를 하려는 나랑 친한 사람들 떼돈 벌게 해주고 이런 걸로 가려니까 나라가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몰라. 아무튼 기부를 강요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만일 누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얘기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전립선암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립선을 신경 써야 돼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한 10년 전에 전립선암 진단받고 수술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지내시죠? 이제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최고의 그 사람인데 암을 조기 발견을 못했냐? 은퇴한 지도 지금 미국 대통령 물러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대통령 할 때 의사들이 제대로 검사도 안 한 거야? 미국 대통령이 왜 그 모양이야? 재벌들이나 대통령은 어떻게 검진을 할까? 이거 궁금하시죠?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미국 대통령이나 교황이나 아니면은 세계 최고 부자나 돈이 엄청 많으니까 자기의 건강에 신경을 쓰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돈이나 권력으로 건강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요? 특히
암이나 중풍, 심장병 이런 무서운 병으로부터 예방하고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제가 정답 알려드릴게요.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중요해요. 단 중요한 건 90%까지. 나머지 돈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10%가 있어요.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뭐 돈 많은 분들 가운데도 뭐 예를 들면 루스벨트는 저 뇌출혈로 죽었잖아요. 미국 대통령. 그리고 뭐 누가 있나? 뭐 많죠. 그 전립선암은 예를 들면은 그 벨기에 국왕 레이니에 그 사람도 전립선암 걸렸고, 일본의 히로히토 저 아키히토 천황도 전립선암에 걸렸고, 등소평도 전립선암, 프랑스의 미테랑도 전립선암, 다 전립선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원수도 걸려요. 근데 잘 안 죽죠. 90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바이든은 10에 들어갔죠.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그 90은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린 건, 그 90은 돈만 있어야 얻을 수 있냐? 아닙니다. 그 90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너무 가난하면 안 되지. 내가 뭐 건강을 위해서 돈을 뭐 한 달에 뭐 5만 원도 못 쓴다,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안 되고, 우리 보통 사람의 경우에 재벌이나 대통령이나 국가원수가 얻을 수 있다는 그 90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왜 바이든은 못했냐?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뭐 프랑스의 옛날 미테랑, 중국의 등소평, 일본의 아키토 천황, 그리고 지금 이분들 뭐 다 전립선암. 걸리는 것 자체는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걸리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담배를 안 피고 뭐 이렇게 뭐 등등 노력을 하면 좀 예방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전체 암에서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암이라는 건 나이가 들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든다는 게 뭐예요? 세포가 늙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병들고 늙고 죽으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원료로 새로 만들고 젊고 싱싱한 세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줄기세포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몸에서 한번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근육세포는 한 6개월? 그리고 혈액세포나 피부는 한 180일? 한 석 달? 뭐 아무튼 수명이 다 있어요. 수명이. 그러니까 모든 세포가 다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중에서 늙고 병든 걸 죽고 젊고 싱싱한 걸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만들어요. 우리 몸 안에 세포가 한 60조 개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6개월 있다가 제가 다시 나타나면 겉으로 보이는 제 모습은 똑같지만 실제 제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그 사이에 다 바뀌어져 있다니, 송두리째. 그리고 신진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이에요. 근데 그 세포가 정해진 수명대로 살다가 죽고 만드는 과정에 이게 계속 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자꾸 만들다 보면 어쩌다 한두 개의 불량품이 나오잖아요. 그게 암세포예요. 세포 가운데 세포의 성장 을 관장하는 DNA가 있는데, 얘는 이제 일정한 크기가 되면 성장을 멈추고 분열하면 안 되고, 또 상처를 받거나 뭐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세포가 저절로 죽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유전적으로 죽어야 돼요, 세포가. 근데 어떤 놈은 안 죽도록 이게 이 세포의 분열 증식에 관여하는 그 DNA 부위가 망가진 거예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담배 연기도 관여하고 뭐 굉장히 복잡한데, 중요한 건 이게 랜덤이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운이 없으면 당신이 아무리 재벌이고 뭐 몸에 좋은 거 아무리 해도, 물론 몸에 좋은 생활을 하면 암에 안 걸릴 확률이 줄죠. 그러니까 노력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이가 들어서 자꾸 이렇게 케이스가, 주사위를 많이 던지다 보면 뭐 1에서 6 가운데서
뭐 1이 암이라고 하면 1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60쪽이나 되니까 하루에도 뭐 몇만 개씩, 그래봐야 뭐 불량률이 0.00001%밖에 안 돼요. 정교하게 만들어도 불량품이 나와요. 근데 설령 나와도 이제 우리 면역이 좋으면 백혈구가 잡아먹고, 근데 이제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이러면은 이제 면역이 못 잡아먹고, 그러면 T림프구가 암세포를 못 찾아내면 뭐 어디 생긴지 몰라요, 아무튼.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검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90%라는 건 검진이에요, 검진. 왜 돈이 많은 사람이 뭐 암에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왜 일반 인구보다 잘 안 죽냐? 그 사람들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검진을 하니까. 뒤지니까. 그래서 검진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90점을 받으려면 검진을 해야 돼요. 검진할 필요 없다. 함익병 선생님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다 틀린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까 말한 그 부분이죠. 전체 암 가운데 한 5%. 그 5%의 암은 너무 독성이 세니까 일찍 발견해도 어차피 죽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봐라, 검진해도 빨리 발견했을 때도 죽는데. 근데 사는 95를 봐야 되는데 소용없는 5%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검진해야 돼요. 그래서 돈이 많고 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하는 이유는 암이 생기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근데 걸리더라도 한 1cm 내외에서 일찍 발견해서 떼내니까. 물론 그렇게 떼내도 아주 독성이 심한, 아까 말씀드렸죠. 5% 안에 들어가면 방법이 없어요. 뭐 스티브 잡스나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90점에 해당되는 노력을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그 90점에서 재벌이나 미국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일반인은 못하는 특별한 검사가 있냐? 없습니다. 제가 개런티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 뭔가 있겠지. 재벌은 남들 못하는 뭔가. 없어요, 없어. 없어요. 아니, 그런 게 있다면 왜 특정 권력자나 재벌만 쓸 수 있냐고요.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돈으로 떵떵거릴 수 있는 거 좋아, 인정해 줄게. 너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뭐 그거 인정해 주는데, 밥 먹고 병 걸리고 이런 거는 너나 나나 똑같이, 그게 민주주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 의학 기자니까 설마 있겠죠? 없어요. 그 얘기할게요. 바이든은 받을 수 있고 한국의 홍해걸은 못 받고 아니면 여러분은 못 받고 이런 검사 없어요. 진짜입니다. 없어요. 의학은 굉장히 공평합니다. 물론 이제 그 검사 가운데 좀 비싼 검사가 있죠. 그래서 아까 극단적으로 가난한 분들은 예외예요. 그런 분들 빼고 웬만큼 뭐 다른 데 돈을 아껴서라도 내가 검진을 위해서 한 4, 50만 원 쓰겠다. 그런 분이라면 미국 대통령이 하는 거 다 합니다. 그 바이든, 지금 트럼프, 뭐 남들 안 하는 특별한 검사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 그래서 검진을 해야 돼요. 검진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검진이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프리캔서러스 리전이라고 그러죠. 전암병변까지. 옛날에는 한 1cm 암 찾으면 와 잘했다 축하합니다 뭐 조기암이다 이랬잖아요.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암이 생기기 전에, 그런데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아 라는 거. 그죠? 이 암이라는 게 그냥 칼로 무자르듯이 정상에서 갑자기 암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중간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뭔가 이형성증이라고 그러죠. 디스플라지아. 뭔가 좀 삐릿삐릿하고 이상한 과정을 거치다가 암이 되거든요. 이 삐릿삐릿한 과정을 요즘은 찾아요. 예를 들면 뭐 위암 같은 경우에는 뭐 장상피 아세요? 그렇잖아요. 뭐 유방암은 뭐 유두종이라든지 뭐 췌장암도 무슨 뭐
양성 종양 가운데 암이 되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것들을 요즘은 부위별로 거의 다 찾아요. 예를 들면 저폐암도 간유리명 같은 경우 이런 걸 다 찾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알면 우리가 조심을 하고 모니터를 하니까 전암병변에서 미리 알아두자. 그걸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야, 그런 거 알면 기분 나쁘잖아. 신경 쓰여서 어떻게 살아. 그냥 얼굴에 점 생겼다고 생각을 하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특정 부위의 암에 좋지 않은 걸 피하죠. 뭐 어떤 음식, 뭐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을 피하잖아요.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를 찾아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 수상한 게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다가 전문가가 이제는 이거 떼야 합니다. 그때 떼면 암세포가 있어도 why not? 아무 문제 없이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검진 다 하고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피검사를 하잖아요. PSA 검사라고. 이걸 해야 돼요. 이 수치가 4 이상으로 높으면 전립선암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나머지 10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왜 바이든은 이렇게 됐냐? 이게요. 의학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감스럽게도 이 전립선 쪽은 좀 이렇게 위내시경처럼 아주 쉽게 암을 찾아내는 방법이 없어요. 제일 이제 많이 쓰는 게 피를 뽑아갖고 전립선암 특이항원이라는 영어로 PSA 수치를 보는 건데 얘는 뭐가 문제냐면요. 너무 위양성, 위음성이 많아요. 암이 아니고 전립선에 뭐 비대증이 있다. 아니 뭐 다른 이유로도 암이 아닌데도 막 숫자가 막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한 절반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보면 이게 이제 너무 검사라는 게 좋은 검사라는 건 뭐냐면 내시경처럼 정상이다, 위암이다, 기면 아니면 아니고 딱 갈라주면 제일 좋은 검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국가에서 무료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좀 어려운 부위가 있잖아요. 뭐 폐라든지 콩팥, 췌장, 뭐 난소 아니면 지금 입은 전립선 뭐 이런 데는 이 검사가 이 장기가 뭐 이런 전립선은 특히 골반 안쪽에 있으니까 뭐 바늘이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이 조직 검사도 어렵고 주변에 혈관도 많고 신경도 많고 이 몸 안에 있으니까 내시경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위가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는 재벌이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뭐 전립선 아주 어려운 부위에 있는 거를 뭐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특별한 검사가 있겠지? 네버 없습니다. 그래 없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그래서 이 PSA 검사는 옛날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그 미국 연방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하지 말라라고 또 바꿨어요. 70을 넘어가면 이거 하면 위양성 너무 많기 때문에 환자들을 괜히 걱정을 시킨다. 그리고 쓸데없이 조직 검사하느라고 또 찌르고 과잉 진료하고 앞으로 여생이 많지 않은데 70 이상 넘어가면 15년 뭐 산다고 가정하면 그 사이에 뭐 전립선하면 느리게 자라는데 이거는 해갖고 피해 득보다 실이 크다 그래갖고 몇 년 전에 이제 2012년도 1년도인가 이제 70을 넘어가는 고령에서는 검진을 하지 말자 전립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바뀐 거고 바이든은 이 원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외신을 보니까 72세인가부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바이든이 나이가 82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시키는 대로 안 한 거죠. 근데 정말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은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 도중에 과연 안 했을까? 왜냐하면 이제 반대파 뭐 트럼프나 공화당에서는 바이든이
그 대통령 재직 당시에 알았는데도 재선하려고 감추고 얘기를 안 한 거다. 뭐 이렇게 또 뭐 비판하는 분도 있고. 아무튼 진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현재까지 가이드라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PSA라는 검사를 여러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건 동시대 일반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몇 천만 명, 몇 억을 대상으로 비용 효과를 감안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위내시경은 뭐 40세 이상부터 뭐 2년에 한 번 받으십시오. 뭐 이런 거. 근데 내가 건강에 관심이 많아. 나는 다른 데 돈을 아끼고라도 나는 좀 뭔가 검사를 하고 싶어. 좀 더 이른 나이에. 그럼 why not?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은 뭐 전립선암으로 따지면 70세까지는 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요새는 남자들도 뭐 90살 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전립선암이 급증하고 있고 나는 다른 데 건강한데 오래 살고 싶고 전립선암도 뭐 한 5%나 10%는 바이든처럼 아주 막 전이가 빨리 되는 악성도가 높은 암이 있으니까 나는 PSA 검사도 하겠다. 그럼 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과 무관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유난을 떨어라.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탤런트 장진영 씨가 38의 위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가이드라인은 40이거든요. 이분은 가이드라인을 지킨 거예요. 40이 안 됐으니까 안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만일 장진영 씨가 한 35에 유난을 떨어서 내시경 검사를 했다. 그럼 그분은 살았어요. 바이든도 마찬가지예요. 이분 말 그대로 믿으면 10년 전에 한 번 하고 안 했잖아요. 했더라면 PSA든 뭐든 했더라면 MRI 같은 거 찍으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일찍 떼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은 수술은 안 돼요. 이미 뼈로 퍼졌으니까. 물론 암 가운데는요. 아까 말한 5%의 극악 무도한 암이 있어요. 검진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김송철 교수님이라고 췌장암 전문가 그분이 저하고 인터뷰 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아는 환자 가운데 40대 초반의 젊은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 직원이 건강 염려증이 있어갖고 췌장암에 걸릴까 봐 1년에 한 번씩 MRI를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왜냐하면 췌장암도 일찍 발견하면 완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분도 참 대단하죠. 근데 1년 전에 찍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찍었는데 췌장암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미 확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가 또는 일부 암 가운데 어그레시브한 DNA를 가진 암은 검진이 의미가 없게 그 검사 간격 사이에 확 자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운이 좋게 췌장암이 딱 생겼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필 그때 검사를 하면 럭키한 거죠. 떼내고 뭐 하면 이분은 살죠. 이분은 바로 직전에 검사를 받은 거야. 그때는 정상. 암이 생겼어. 근데 얘네가 막 자란 거예요. 다른 암이 이렇게 빨리 안 자라거든요. 근데 일부 암이 이렇게 자랐는데 운 없게 그러면 이분은 검진을 해도 죽는 거예요. 죽었대요. 그래갖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정돈을 해드리면 미국 대통령도 당연히 암에 걸리고 예방보다도 검진 위주로 조기 발견으로 전략을 바꿔라. 그리고 대통령만 받는 특별한 검사가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10% 정도는 예외가 있다. 이런 경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검진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거는 뭐 와이나 어쩔 수 없는 거야. Nobody knows.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냥 자기 운이에요. 그러나 검진을 해야 한다. 오늘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네, 질문 좀 받아볼까요? 네, 스티브 잡스는 좀 특이한 게 저분은 배제크님, 이분은 일반 췌장암이 아니에요. 췌장에 암은 생겼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형적인 췌장암이 아니고 내분비 종양이라고 좀 특수한 경우인데 이분은 왜 죽었냐? 이분은 처음 암 진단 받고 그냥 그때 빨리 수술 받았으면 제가 볼 때 살 수 있었는데 자기 고집이 세갖고 수술을 안 받고 뭐 무슨 민간요법 뭐 받는다고 시간을 뭐 1, 2년을 낭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뭐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갖고 무슨 뭐 대체요법 뭐 이런 거 하다가 삐쩍 말라갖고 돌아가셨죠, 아무튼. 네. 10시에 자야 될 텐데 늦게 자네. 네, 제이초님. 아닙니다. 예. 뭐 일이 있으면 늦게 자죠. 네. 그렇죠. 아, 이게 지금 내가 이게 댓글창이 지나갔나 보다. 네. 아르모니아님이 MR, 그게 이제 제가 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참, 또 하나. 얼마 전에 또 그 중요한 기사가 하나 남겼다. 그 얘기. 아르모니아님 감사합니다. 어떤 기사가 났냐면 미국의 그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미국 의학회 페이지에 큰 논문이 나왔는데 CT를 찍어서 5%가 암에 걸린다. 그러니까 전체 암을 100이라고 하면 5명은 CT 때문에 생긴다라는 논문이 또 나오고 사실은 이런 비슷한 논문은 옛날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하나 대규모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MRI 물어보시니까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CT는요 가슴 액선 이렇게 찍는 것보다 한 100배에서 200배 많은 방사선에 노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CT는 안 찍는 게 좋아요. 물론 찍어야 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찍으세요. 꼭 찍어야 될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CT는 MRI로 못 찾는 걸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뇌졸중 같은 거 이거는 MRI보다도 CT를 찍는 게 잘 나와요. 아니면 뭐 또 외상이 있거나 뭐 이런 것도 CT를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꼭 CT를 찍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간이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진단을 받고 치료한 다음에 뭐 재발했는지 안다라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때 이럴 때는 기쁜 마음으로 CT를 찍어야 돼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아무 증세도 없어.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아무 증세도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하게 아무 증세도 없는데 홍해걸이나 누가 검진이 좋다 그러니까 매년 돈 내고 와서 CT를 퍽퍽 찍어요. 이건 넌센스입니다.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미안한 얘기인데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계몽이 돼서 검진 목적으로 CT는 잘 안 찍어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CT는 이유가 있을 땐 찍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데 일반적인 초음파로는 어떤 병이 의심되는데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CT 찍는다. 어쩔 수 없죠. 뭐 아프니까. 아니면 수술하고 뗐는데 재발했는지 알고 싶어. 어쩔 수 없죠. 찍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안 아프고 정상인데 암이 생겼나 일찍 발견하자. 그래서 해마다 CT 찍는다. 아, 이건 정말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안 한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요즘은 그렇게 하는 데가 드문데 한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CT 무지 찍었어요. 이유는 뭐냐? 그렇게 검진 목적으로 CT를 찍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건 온돈 그대로 받아요. 우리나라가 특이하잖아요. 어디가 아파갖고 찍으면 보험이 돼요. 아파갖고 찍으면. 그런데 안 아픈데 검진으로 찍으면 보험이 안 되니까 병원이 돈 벌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병원도 다 CT를 사갖고 뻑하면 CT를 찍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짓. 그래갖고
저도 중앙일보 기자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20, 30년 전에 기사도 많이 쓰고, 제가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 한 20년 전에 제가 삼성에 강연을 갔는데, 그 당시에 삼성의 기라성 같은 그 이학수 부회장님이나 뭐 최도석 부회장님이나 뭐 이런 삼성의 고위 임원들 한 20, 30명 강연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검진 삼성의 고위 임원이니까 삼성에서 삼성병원에 가서 비싼 돈 들여서 막 CT 막 이런 거 막 찍을 텐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히려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야. 아니 나 CT 막 맨날 찍는데. 그래갖고 삼성의료원이 팔끔 뒤집힌 거예요. 저 때문에. 어? 삼성의 중요한 분들 건강하라고 했는데 왜 쓸데없이 CT 찍냐 뭐 이래갖고 아무튼 여러분들만이라도 CT는 찍지 마시고, 단 MRI는 방사선을 쓰지 않으니까 좀 비싸서 그렇지 찍는 건 괜찮다. MRI가 요즘은 이제 주로 뇌 쪽에 뭐 종양이나 아니면 척추나 이런 쪽에, 아니면 무릎이나 뼈 관절의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뭐 이런 데 도움이 되는데, 옛날에는 이 복부 쪽을 찍는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복부를 MRI를 찍어요. 그래서 검진한 다음에 MRI로 한번 복부를 찍어보세요. 췌장이나 간이나 콩팥이나. 근데 유감스럽게도 폐는 공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게 MRI로 못 찍어요. CT로 찍어야 돼요. 지금 이제 어떤 분이 저보고 CT 추적 검사 하지 않냐. 마저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저는 삼성에 다니는데 가보면 그 삼성의료원, 제가 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지금 삼성의료원이 들으면 또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삼성에서 찍는 폐가 굉장히 물론 당연히 조영제도 쓰고 방사선 양이 많은 걸 쓰는 거예요. 이유는 그래야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찾으니까. 근데 제가 뗐잖아요. 재발하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첫 1년은 제가 갔어요. 근데 두 번째도 1년 만에 또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는 게 찝찝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되게 도지가 높은 기계 장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발하는 거 찾으러 갔다가 젠장 방사선 때문에 암에도 걸리겠다.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버티다가, 그래도 제가 환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2년 다 돼서 갔더니 막 의사가 화를 내더라고. 젊은 교수인데 왜 안 오냐고 막.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당신은 서전이고 흉부외과 의사니까 참 말을 편하게 한다. 근데 환자 입장에서 보면 방사선에 이렇게 너무 자주 또 너무 많이 쏘이는 게 뭐가 좋냔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막말로 재발한 암에 대해서 무슨 수가 있어? 방법도 없잖아. 뭐 항암제 쓰는 거 말고, 이 표적 항암제가 안 맞으면 수술로 뭘 해줄 게 또 없잖아요. 근데 막 저한테 화를 내고,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닌데. 그래서 저는 좀 뻗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병원이 너무 병원 위주로만 돌아가요. 사실 CT는 이번 연구 결과 나오죠. 암의 5%가 CT 때문에 생긴다. 작은 비율이 아니죠. 그 5명은 검사 때문에 암이 생긴 건데, 안 그랬으면 암이 안 생길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CT는 병원에서 너무 자주 찍는 건 의사들도 반성해야 되고, 초기에 크리티컬한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지. 근데 그 다음에 관습적으로 막 찍는 거 저는 안 합니다. 사실 재발한 암이 다시 재발하잖아요. 그러면 재발한 암은 사실 그렇게 크게 일찍 발견하는 게 그게 의미가 없어요. 생존율이나 완치 기간에. 배제크님, 맞아. 그 얘기도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CT가 또 하나 뭐가 또 여러분 알아둬야 되냐면, 장비가 중요해요. 지멘스나 이렇게 좋은 데서,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이런데, 그것도 새로 나온 CT, 채널이 많은 거, 다 채널 CT라고 이런 거로 해야 돼요. 그거는 방사선을 적게 쏘아도 정밀하게 찾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장비를 갖고 있는 병원에서 CT는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업계의 영업 비밀인데 참 의사들이 싫어하겠다. 근데 할 수 없지 뭐. 그러니까 최신 장비. 아이고. 저도 이제 가긴 가야 돼. 언제지? 내년 초인가 아마 또 오라고 하는데, 그 벌써 제가 폐암 수술을 한 다음에 3번째 또 찍는 거야. 근데 이번만 가고 그 다음은 안 가려고 그래요. 이 추적 검사 때 매년 그렇게 도지가 높은 걸로 막 찍어대는 거, 그거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참 한국이 아무튼 원자력 병원은 최신 장비일까요? 정하윤님. 그 개별 병원의 사정이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면 아무튼 주변에 아는 의사가 있으면 좀 좋긴 좋아. 그러니까 뭐 그 장비가 그렇다는 거는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보면 알거든요. 제 것도 그 휴먼 영상의학과인가 제 선배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야, 여기 왜 이렇게 도지가 세냐 뭐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런 검사를 하면 이제 뭐 요만한 것도 찾으니까 의사는 좋겠지. 근데 중요한 건 만에 하나 그 방사선 때문에 총알에 방아쇠를 당기듯이 몸 안에 덕덕하고 암이 재발하도록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확률이 대단히 적지만. 그런 거는 좀 의사들이 신중해야 되는데, 검사 편의성을 위주로 그냥 찍어대는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설량 CT는 일반 CT보다 뭐 한 5분의 1 정도 줄였다 그러니까 그나마 낫죠. 그래서 담배 많이 핀 분들 폐로 찍는 저설량 CT는 찍어볼 만해요. 왜냐하면 저처럼 간유리명으로 발견하면 죽지 않고 사니까. 얼마 전에도 제 의과대학 박사학위 그 대학 교수 선배도 저처럼 이 저설량 해서 했더니 간유리명 나와갖고 수술 받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그런 분들 한 10년, 20년 있다가 나중에 이제 뭐 기침 나고 숨 차고 뭐 체중이 빠지고 그러면 이제 암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갈비뼈 떼고 떼내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죽어요. 의학이 많이 발전한 거죠. 그런 거는 현대의학의 개가고 그 속된 말로 그 미국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데, 아까 말한 10%. 그러니까 바이든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가이드라인을 너무 지킨 거다. 나이가 든 노인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80까지는 받으세요. 80 넘어도 내시경 같은 거나 받고 싶다. 나는 한 100사 살 것 같은데? 그러면 내시경 받는 거죠. 위암이 예를 들면 한 85세 때 생긴다. 그러면 82세 때 내시경을 찾아서 뗀다. 그러면 사는 건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3기, 4기 잘하면 암 때문에 한 85, 6세 때 돌아가시는 거니까. 내가 100살까지 살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은, 간유리명은요, 변화를 봐야 됩니다. 점점 커지는지, 크기도 관찰하고 그 가운데 하얗게 뭉치는 걸 봐야 돼요. 컨솔리데이션이라고요. 이렇게 뭉치면 이제 암세포가 옆으로 퍼지는 성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임상적인 암이 되는 거니까 크기가 점점 커지는지, 중간에 돌돌 뭉친 하얀 게 CT에서 짙어지는지, 그걸 보고 떼는 겁니다. 갑상선 초음파는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초음파는 방사선을 쓰지 않습니다. 안전하다. 그런데 초음파는 어떤 특징이 있냐? 굉장히 의사 손을 많이 탄다. 내시경과 초음파는 의사 손을 많이 탄다. 또 눈이 얼마나 날카로운가? 손이 얼마나 예민한가? 스킬풀한가? 그래서 초음파하고 내시경은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재벌이나 미국 대통령만 받는 특별한 검사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 여러분도 가능하고 관심만 있다면 가이드라인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나 개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받는 거 괜찮고 단 CT 받지 말고 조영제도 안 넣고 하는 거 많이 있고 안 넣고 하는 거 하시고 그리고 뭘 넣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MRA라고 통 안에서 안 아프고 찍는 거 있잖아요. 뇌혈관 보는 거. 그러면 이제 뭐 꽈리가 있거나 찾는데 그걸 또 확인하라고 또 어떤 의사는 이 조영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간단한 건가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런 도관을 허벅지 이 안에 넣어서 뇌까지 쏴서 조영제 쏘고. 근데 그런 검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의사들이 있어. 우리 집사람도 하라는데 안 하잖아요. 지금도 버티고 있잖아요. 저도 안 해요. 과잉 진료죠. 이거 하다가 뭐 다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러면 너는 의사니까 잘 아는데 나는 아는 의사도 없다. 어떻게 하느냐? 비욘드에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뭐 그 뇌동맥류나 뭐 뇌혈관이나 전문가들이 적어도 저희 편성표를 보면 한 달에 한 10번은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 할 때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아니면 사전 질문을 하든지. 그럼 우리는 이제 저희 특징은 지금 방송하는 것처럼 뭐 서울대 교수님들이 직접 눈으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뉘앙스가 전달되잖아요. 이거 인공지능으로 물어봐도 인공지능은 범용 지식 한계가 있어요. 대가의 그 통찰이나 디시전 메이킹 하는 거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욘디의 장점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뭔가 얘기를 들으실 수 있단 말입니다. 아이고 오늘 여러분, 네 저설량 CT는 네 가끔씩 찍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암 수술을 이제 재발 여부를 아는 거니까 저설량이긴 한데 그 중에서 좀 센 걸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나쁘단 말입니다. 아이고 참 하여튼 이게 아무튼 몸에 관한 문제니까 의사들도 각양각색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YY님 결절이 동그란 거 하얗게 보이는 거죠. 간유리명이 아니잖아요. 결절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3cm가 될 때까지 암일 확률은 8%예요. 92%가 양성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거는 일단 그 호흡기 폐를 전문으로 하는 호흡기 내과를 가야죠. 내과 의사가 일단 보고 이게 흉부외과로 갈지 안 갈지 결정을 하는데 요즘은 어떤 흉부외과 의사들은 특히 젊은 의사들 가운데 몇몇 병원이 있어요. 제가 특정 병원을 얘기할 수는 없고 너무 요만한 걸 너무 일찍 떼. 그건 잘못된 겁니다. 너무 환자를 겁을 주고 너무 검사를 많이 시키고 너무 빨리 수술시키고 간유리 음영도 어떤 거는 평생 갖고 다니는 것도 있어요. 굳이 안 떼도 돼요. 저도 발견된 상태에서 8년 가까이 끌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떼는 게 낫겠다라고 결정해서 뗀 거 아닙니까? 이게 막 무조건 막 덮어놓고 떼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저는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젊은 의사들은 좀 어그레시브하죠. 그러니까 조금 나이가 많은 의사는 여러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경우 뭐 10년, 20년 가는 환자도 많이 보고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마 좀 더 숲을 보는 그런 안목으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선하정님 2mm면 그냥 얼굴에 점 생겼다 생각하고 더 이상 검사하지 마세요. 2mm면 뭐 저는 19mm잖아요. 하지 마세요. 예. 또 어떤 잘못 의사한테 가면 이거 무조건 떼야 된다고 그냥 뭐 또 떼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귀엽다는 분도 계시네. 이게 제가 지금 뭔가 아무튼 뭐 네. 71세 여성 후리지아님 CT 췌장 6개월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6개월마다 췌장 찍는 거
완전히 그 어느 병원에서 그렇게 합니까? 저거는 정말 소송감인데 검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너무 자주 찍는데 아 뭐가 있구나. 0.7mm가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CT 말고 MRI를 하세요. 유방이 0.7cm 혹을 떼야 하냐, 리사님. 혹의 성질에 따라 다르죠. 양성이 더 많으니까 굳이 안 떼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 혹이 암일 확률이 높은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대학병원을 가세요. 대학병원. 근데 요새는 대학병원도 실적 때문에 뭐 약간의 과잉 진료를 한다고 하대요. 참 이게 환자가 내 가족이라면 라는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네, 백현아님. 열이 있으면 수술을 원래 못합니다. 전신마취 안 하기 때문에 기다렸다 해야 되고요. 골다공증 주사 부작용 별로 없습니다. 공인이 났고 지금 난 지도 오래되고 우리나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잘하신 것 같아요. 프롤리안가 그렇죠. 할만합니다. 2mm면 저라면 한 5년에 한 번 갈 것 같은데요. 야, 그래 안 가도 돼요. 순수리 간유리면 8년째 1cm. 아 그러니까 저분은 그냥 암이 아니에요. 그냥 뭐 간유리명이 암이 아니고도 염증으로도 생겨요. 섬유화된 거. 그러니까 저분은 땡큐예요. 근데 이제 어떤 나쁜 의사를 만나면 이게 암이다고 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이 떼는 건 어쨌거나 무에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간유리명이라고 무조건 떼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게 실적이라니까요. 예, 그 병원 주임 교수님 방에 가보면 그래프가 매달 병원장이 내려보내요. 당시 귀하의 검사 실적, 수술 실적, 케이스가 몇 개 해갖고 전년 대비 얼마나 늘었고 줄었고. 여러분, 대학병원의 그 대리석하고 첨단 장비가 다 공짜가 아니에요. 다 거기도 경영을 해야 하니까. 자궁근종은 웬만하면 증상이 없죠. 아주 특이한 경우는 뭐 출혈이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 자궁근종도 요새 너무 많이 과잉 진료를 많이 하더라고요. 무조건 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례가 많이 들리고 하이님 일단 호흡기 내과를 추천합니다. 호흡기 내과로 한번 가보세요. 왜 사례가 많이 그것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 아무튼 음식을 좀 천천히 드시게 해야죠. 수술 후 6개월마다 당분간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의사하고 좀 얘기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뭐 너무 자주 유방암 후에도 수술한 근데 뭐 그렇게 뭐 4년 5년 때까지 계속 찍고 저는 그건 반대예요. 김승희 님이 정강이뼈 주변이 부어있고 물이 찬 거하고 붓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좌우 다 왔는지 어느 한쪽만 왔는지를 봐야 돼요. 좌우 다 왔다는 얘기는 전신질환이에요. 뭐 콩팥이나 뭐 이런 전신질환. 좌우 어느 한쪽이 왔다. 그러면 그건 국소질환이에요. 거기 부위에 뭔가 외상이 있거나 아니면 혹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입니다. 배제크님, 로봇 수술은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할만하죠. 근데 이제 갑상선이나 유방이나 뭐 바로 열자마자 간이나 이런 것까지 해야 하냐는 얘기죠. 복강경으로 해도 충분한데. 헬리코박터 치료하는 게 좋아요. 로니엘린. 특히 젊은 분일수록. 저도 했어요. 네, 적출을 하셨는데 백혈환이 괜찮다. 그러게요.
아니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님 그게 작은 근종도 대표적으로 과잉 진료하는 병입니다. 본보험 6개월에 한 번은 찍어야죠. 일단 발견됐으니까 변화는 관찰해야 되니까 그때도 이상이 없으면 그냥 네, 계란 후라이님이 폐도 로봇 요새는 로봇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돈이 되니까. 근데 흉곽경으로 웬만하면 하는 게 좋습니다. 익숙한 걸로. 돈의 문제입니다. 지금 로봇 수술이 특별하게 도움되는 건 아까 얘기한 전립선 이런 몇 군데 빼고는 차이가 없는데 돈만 딥다 비싸요. 근데 그나마도 로봇도 그 손을 잡아본 지 뭐 1년도 안 된 뭐 의사가 한다 그러면은 네, 샤로님 중심 망막 정맥 폐쇄는 그래도 검진은 해야죠. 그거는 실명할 수 있으니까. 그 자체는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더 크거나 더 넓은 부위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니까 안과 영역에서는 응급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작은 부위인 것 같아요. 부위가. 그러니까 배제크님 말씀대로 요즘은 의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환자 오면 실손 있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서글픈 일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실손 있으면 어차피 네가 내는 돈 아니니까 내가 좀 과잉 진료할게.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안타깝네요. 아무튼. 아이고, 뭐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개별 진료 과목의 최신 지식은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비온 뒤에 그 해당 분야 전문가가 출연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병원을 가보세요. 그래서 그 비온 뒤에서 홍 박사 추천으로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최소한 우리 다 좋은 분들 모시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것 같아요. 그러게 카오스님도 복강경으로 예. 요즘은요 이 세브란스 내 로봇 많이 합니다. 아무튼 뭐 안타깝네요. 아무튼 오케이 네 아이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어쨌거나 조금 상태는 좋지는 않아요. 전립선암도 미국 대통령도 뭐 아주 그 악독한 그 사람 몸 안에 저 작은 세포 안에 어떤 DNA가 이렇게 똑같이 암이 된다 하더라도 성장에 관여하는 이중나선이 이렇게 꼬일지 저렇게 꼬일지 그건 뭐 다 랜덤한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라고 봐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외부에서 어떤 인위적인 힘으로 교정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게 안 돼요. 과학기술로. 그래서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 안 됐어요. 아무튼 잘 완치되시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글리슨 스코어가 9에다가 뼈로 전이가 되면 수술 못하고 항암제도 별로 의미 없고 호르몬 치료하고 뭐 방사선 뭐 5년 생존율이 한 4분의 1? 근데 뭐 5년 살았다는 얘기인데 물론 호르몬 치료하면 싹 없어지기도 하지만 뿌리는 남아있고 다시 재발하고 뭐 이런 경우 많아서 여러분 아무튼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시길 빕니다. 호흡기내과 많이 있죠. 그 비온 뒤에도 그분 있잖아요. 그 이름 뭐지? 그 무슨 숨결내과 그분. 탈모가 진성림 선생님 맞아. 고운 숨결내과 맞아. 다행이네요, 주님 양성이 나왔다고요. 그래요. 네, 이게 여러분과 이제 또 웃고 얘기하는 사이 또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가끔씩 그 자기도 하나 알아두세요. 이제 그 굳은 땅 짤방을 쇼츠로 더 줄여서 이제 부활을 해야 될 것 같아. 더 우리 시청자님들께 봉사를 해야지. 제주도나 어디나 너무 잘 찍을 필요 없고 짧게 엑기스만 잡아서 사안이 생길 때마다 나도 공격적으로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 그 가수 임백천 씨하고 누구지? 그 이정석 씨하고 두 분이 저희 여기 비욘드에 놀러 옵니다. 아무튼. 임백천 씨 아시죠? 그 좋아하는 노래 있는데 그 사랑 임백천 노래. 이정석 씨는 사랑하기에 그리고 조갑경 씨하고 부른 노래. 그 노래 저희 또래 다 가수들인데 근데 뭐 라이브 한번 해주실까 모르겠네요. 일요일 날 뭐 하면 하고 안 되면 못 하고요. 또 뭐 들은 얘기 해드리고 저희는 아무튼 힐링 방송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그 누구죠? 그 밤에 10시에 우리 김희진님 모시고 하니까 여러분 김희진님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정말 멋진 가수님이고 비록 대중적으로 마음에 쓰는 편지에 저 너무 좋아 그 노래. 예. 한번 제가 이렇게 잘 설득을 해서 뭐 여러분께 한번 같이 인사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는 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죠. 아무쪼록 우리나라가 잘 되길 빌고요. 여러분들도 다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또 나갔지, 그죠? 이 사람은 좀 들어오면 좀 진득하니 아닐 거 말이에요. 금방 나가버리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집사람이 이제 만으로 60이 넘었는데 아기 같아요. 또 소녀 같고 귀엽고 피부나 모발도 아주 좋고 우울증이 심해서 고민이긴 한데 빨리 더 건강해져서 이 제주도에 데리고 와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좀 라이브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집사람도 그 우울증에 대해서 한 가지 해피한 건 여러 약물 조합 가운데 좋은 걸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칭찬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